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라이크스타그 앞에서 오늘 밤 폴란드의 정규 군인들이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향해 총을 쐈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폴란드의 운명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침략은 전례 없는 파괴의 폭풍을 일으켰고 바르샤바는 폐허로 변했고 국민들은 잔혹한 점령에 처해졌으며 수주 만에 폴란드의 주권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1939년 8월 25일 폴란드 침공 5일 전 독일과 소련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와 이오시프 스탈린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가의 제거. 이를 위해 그들의 외무장관인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와 비아체슬라프 몰로토프는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공식적으로는 불가침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지만 비밀리에 폴란드의 분할을 합의했습니다. 독일은 서부와 바르샤바를, 소련은 동부를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스탈린은 발트 3국과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 및 부코비나 그리고 핀란드의 카렐리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즉시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붉은 군대는 1939년 5월부터 일본과 만주국이 참전한 칼킹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외몽고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전선에서 승리를 확고히 하고 시베리아 후방을 확보할 때까지 소련은 유럽으로 군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히틀러는 동맹국을 기다리지 않고 폴란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8월 30일 폴란드 군은 임박한 침공을 예견하고 전면적인 동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처럼 전쟁을 피하려는 의도로 런던과 파리는 폴란드 당국에 후퇴할 것을 압박하며 외교적 해결책이 있을 가능성에 의존했습니다. 이 결정은 폴란드 해군이 가장 중요한 구축함 3척을 대서양으로 대피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들은 발트해를 떠나 덴마크 해협을 지나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폴란드에게 전쟁이 거의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1939년 8월 31일 밤 힘물러 작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침공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SS의 요원들이 폴란드 반군으로 위장해 고슬리비츠 라디오 방송국을 습격했습니다. 직원들과 경찰을 제압한 뒤 총을 공중에 쏘고 마이크를 연결해 독일에 대한 폴란드어 메시지를 방송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주에 이것은 고슬리비츠입니다. 방송국은 폴란드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연극적인 사건을 통해 제3제국은 다음 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폴란드 침공작전 팔바이세스, 폴웨이스라는 이름 아래 독일 고위지휘부는 발터 폰 브라우히슈츠 장군에게 폴란드를 상대로 한 캠페인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전략은 두 개의 전선에서 공격하는 것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페도르 폰 복 장군이 지휘하는 군단이 동프러시아에서 제3군과 포메라니아에서 제4군으로 바르샤바를 포위하고 발트해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진할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게르드 폰 룬슈테트 장군이 지휘하는 군단이 슬로바키아에서 제14군으로 공격을 시작하며 제8군과 제10군은 실레시아에서 출발해 폴란드 평야로 진입하고 적의 군사를 파괴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도시 단치히 내에서 독일 소수민족이 폴란드 정부에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들은 SS 헤인베어 단치 밀리시아로 조직되었고 한스 괴체의 지도 아래 도시 내에서 폴란드 당국에 대한 괴롭힘을 감행해 독일군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군은 180만 명의 병력, 58개의 사단, 3,400대 이상의 탱크와 2,300대의 항공기를 배치했으며 크리그스마린에 독일 해군은 84척의 선박을 제공했습니다. 보병, 기갑, 항공력을 결합한 독일은 폴란드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군의 동원 속도가 느렸습니다. 동원에는 12일에서 15일이 걸렸으며 이는 독일의 공격을 맞이한 폴란드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민족적 다양성은 또 다른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폴란드 인구의 60%만이 폴란드인이었고
나머지 40%는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리투아니아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유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국가를 방어하려는 관심이 적었고 일부는 심지어 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 초기의 폴란드의 위치는 극히 취약했습니다. 과도한 애국주의 열정은 베를린을 정복하자는 표현과 같은 민간인들 사이의 슬로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슬로건은 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 민간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폴란드군은 100만 명의 병력, 880대의 탱크, 133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39개의 사단과 16개 여단으로 조직되어 발트해에서 실레시아까지 3개의 주요 지역에 배치되었고 예비군과 국경 방어대는 후방을 보호했습니다. 1939년 폴란드군은 1918년부터 1921년까지 소련과 다른 이웃 국가들을 물리친 군대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군사 예산은 감소했으며 무기 현대화와 장교 훈련은 뒤처졌습니다. 통신은 그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으며 이는 조셉 필수츠키 대통령이 도입한 중앙집중식 체계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의 후임인 에드바르드 리츠 슈이그리 마르샬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최소한의 결정이라도 최고 사령관의 승인에 의존하게 만들었고 독일군처럼 장교들의 자율성을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큰 전략적 오류는 방어 계획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폴란드는 동쪽 국경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준비했지만 서쪽에서 독일의 공격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이 활성화되었을 때 독일 제국과의 국경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첫째, 가장 우수한 부대들이 방어시설 없이 서쪽으로 배치되었고 둘째, 동쪽 국경은 거의 방어가 취약해져 붉은 군대의 개입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철강의 잔인한 폭풍, 독일, 폴란드의 지옥을 풀어놓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3분 3대의 급강하 폭격기인 융커스 슈투카가 3,500m 이상의 고도로 폴란드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비스툴라 강을 가로지르는 디르샤우 다리라는 전략적 지점이었습니다. 선두를 이끈 브루노 딜리 중위는 엔진을 조정하고 라디에이터의 플랩을 닫고 공기역학적 제동 장치를 펼친 후 비행기를 급격하게 기울였습니다. 지상에서 폴란드의 보초병들은 하늘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그 이상한 윙윙거림의 출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표에서 900m 떨어졌을 때 딜리 중위는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동하여 고도를 회복했습니다. 몇 초 후 강력한 폭발이 다리를 흔들며 구조물을 폐허로 만들고 근처의 여러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그 폭발은 독일의 침공에서 첫 번째 공중 공격을 의미했으며 6년 후 8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갈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 발포 후 5분이 지나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8분 독일의 전함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이 발트해에서 모습을 드러내 폴란드의 웨스터플라테 해군 기지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헨리크 수차르스키 대령이 이끄는 210명의 폴란드 군인들이 단 3개의 대포와 4개의 박격포로 기지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첫 빛이 비추자 전함의 강력한 배터리가 280mm 포탄을 장착한 채 기지를 향해 포격을 시작했고 몇 분 만에 기지의 구조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후 1725명의 독일 병력이 웨스터플라테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들 중 225명의 해병이 부두에 상륙했고 1500명의 SS 헤인베어 단치히 민병대가 위렐름 헤닝센 중위의 지휘 아래 노위포트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군은 폭격으로 무너진 폐허 뒤에 숨어 공격자들을 격퇴하며 82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자국군 6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웨스터플라테가 버티는 동안 단치히시의 나머지 지역은 빠르게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건물들은 거의 저항 없이 점령되었지만 우체국은 콘라드 구데르스키가 이끄는 직원들과 전투원들이 몇 시간 동안 저항했습니다. 1000대 이상의 루프트바페 항공기가 폴란드 하늘을 가로지르며 전략적 목표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폭격기들은 높은 고도에서 공격했으며
전투기들은 하강해 활주로를 기관총으로 공격했습니다. 라코비체 공항에서는 적어도 28대의 폴란드 항공기가 이륙도 하지 못한 채 파괴되었습니다. 초기 폭격 후 독일의 포병은 폴란드 국경을 따라 집중적인 포격을 시작하며 요새와 주요 방어 위치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직후 기갑 부대와 보병이 국경 장벽을 넘고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동프러시아에서 제3군은 강력히 전진하며 폴란드의 참호를 파괴하고 서쪽으로 향했으며 제4군은 포메라니아에서 출발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발트해 항구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첫날이 끝날 무렵 폴란드의 상황은 위기적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군대는 독일 포병의 강력한 폭격과 러폴드 장갑열차의 공격을 받으며 방어선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공군과 해군의 대부분은 공중과 바다에서 무력화되어 대응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포메라니아에서 일시적으로 적의 진격을 막은 반면 카르파티안 산맥 남부와 단치히 회랑에서는 독일군이 거의 저항 없이 전진했습니다. 1939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의 두 번째 날은 제3제국의 중요한 승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제3군과 제4군의 독일군은 자신의 전선을 연결하며 단치히 회랑의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옛 자유도시 단치히에서 독일계 주민들은 독일군을 환영하며 해방을 축하했습니다. 그날의 가장 큰 재앙은 포모르스카 전투에서 발생했습니다. 절박한 시도에서 폴란드 기병은 전통적인 전술에 의존해 독일의 장갑차들에 대해 정면 돌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검과 창은 판저의 대포와 기관총에 무력했으며 결과적으로 폴란드 기병 부대는 전투에서 거의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1939년 9월 3일 이른 아침 런던은 베를린의 네빌 체인버린 총리와 조지 6세 왕의 서명으로 된 최후 통첩을 보내며 독일군의 폴란드 철수를 오전 11시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나 상황의 변화가 없었고 그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동맹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차로 인해 독일에 대한 최초의 전쟁 선포는 뉴질랜드가 했고 그 뒤를 이어 호주, 영국, 프랑스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몇 일 동안 더 많은 국가와 영국 및 프랑스의 해외 영토들이 전쟁에 참여하며 단치히에서 시작된 위기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39년 10월 6일 폴란드의 완전 점령으로 캠페인은 추축국과 소련 모두에게 절대적인 승리로 끝났다. 독일에게 이 승리는 블리츠크리크 정역전의 효과를 확증한 것으로 단 5주 만에 폴란드를 정복하고 적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도 자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성공은 독일 최고 지휘부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캠페인을 분석하고 전략을 조정하여 더 빠르고 기동성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시작했다.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전격전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수준으로 완성되었고 이는 몇 년 후 독일 군대가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지배를 확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폴란드 침공 중 폴란드는 약 230만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여기에는 사망자, 부상자, 포로가 포함되었고 군사 장비의 대부분도 잃었다. 이에 비해 추축국과 소련은 약 5만 3천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으며 수백 대의 탱크, 비행기, 차량이 파괴되었다. 캠페인은 침략군의 완전한 지배와 폴란드의 최종 붕괴로 끝났다. 201만 명 이상의 폴란드 군인이 포로로 잡혔고 대다수는 소련의 손에 들어갔다. 소련은 150만 명의 포로를 잡았고 그중 25만 명은 굴라그에서 죽거나 처형되었으며 그중 2만 명은 카틴 대학살에서 NKVD에 의해 총살당했다. 독일은 60만 명을 포로로 잡았고 슬로바키아는 소수의 포로를 잡았다. 많은 폴란드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죽거나 탄넨베르크 작전에서 죽었다. 점령에도 불구하고 15천 명은 헝가리,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중립국가로 탈출했으며 그중 다수는 영국으로 가서 폴란드 망명 정부에 합류해 추축국에 맞서 싸웠다. 폴란드 정복 후 추축국과 소련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년의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독일 군대와 소련 군대는 각각 스와스티카와 낫과 망치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휘날리며
우니루블레스키 거리에서 행진했다. 이 의식은 게르트 폰 룬슈테트와 세면이 크리보쉐인이 주도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 군대가 아돌프 히틀러의 참관 아래 퍼레이드를 조직했고, 코만차에서는 독일 군대가 슬로바키아 군대와 함께 퍼레이드를 했다. 리보프에서는 독일 군대가 캠페인에 협력한 우크라이나 민병대와 함께 행진했다. 침공 후 폴란드는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영토는 독일, 소련, 슬로바키아, 중립국인 리투아니아로 나뉘었다. 독일은 독일계 주민이 많은 서부 지역을 병합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점령 행정부인 총독부를 두었다. 소련은 동부 지역을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의 공화국에 병합했으며 슬로바키아는 남부의 작은 지역을 차지했다. 리투아니아는 빌라를 통제하게 되었다. 1939년 9월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폴란드가 점령되면서 이 나라는 빠른 군사작전 후 독일의 통치해 놓이게 되었다. 당시 유대인은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곧 폭력, 모욕, 약탈 및 독일 군인들에 의한 강제 노동을 위해 납치되는 대상이 되었다.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유럽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결심을 한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기 위해 게토를 만들었다. 이 게토들은 일반적으로 빈곤한 도시 지역에 위치했으며 유대인들은 철조망이나 벽, 울타리 뒤에서 살도록 강요되었다. 게토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가족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았던 집을 떠나 급히 짐을 싸고 과밀한 공간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을지, 어떤 조건에서 살게 될지 알 수 없었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 없는 유대인들은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들은 비참함, 기아, 질병 및 굴욕에 노출되었다. 나치 정권은 동유럽의 다양한 지역에 약 1200개의 게토를 설립했다. 이 지역들은 나치 당국이 유대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동안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구상되었다. 이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대신 게토들은 극도로 열악한 생활 환경을 특징으로 했으며 기본적인 자원이나 적절한 생계 수단에 접근할 수 없었다. 비참함, 위생 부족, 과밀, 식량 부족 등의 결과로 수만 명의 유대인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비록 게토에서의 조건이 높은 사망률을 초래했지만 독일인들이 이러한 게토들을 스스로 멸종지로 만들려는 의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40년 수천 명의 유대인 가족은 바르샤바에서 집을 떠나 도시의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 지역은 중세 유대인 지역의 일부였으며 그 기원은 폴란드 공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이주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상업 활동을 하며 전쟁 이전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바르샤바 게토는 유대인들이 전체주의적 통제하에 살았던 극단적인 구금 장소가 되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SS나 폴란드의 파란 경찰에 의해 강제 노동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이 금지되었다. 그 안에서의 일상은 극도의 궁핍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기와 가스 공급은 밤과 새벽의 특정 시간에만 이루어졌고 교통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몇몇 거리를 운행하는 동력 없이 사람의 힘으로 끄는 간이 트램만이 있었다. 외부와의 통신은 금지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가족들과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나무 그늘 아래 앉는 것조차도 그 지역의 식물 부족으로 인해 그 나무의 주인에게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육은 필수적인 활동으로 유지되었으며 유대인 아이들은 공동체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예후디아 학교와 같은 기관은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였고 야누시 코르차크 박사가 이끌던 시립고아원은 수백 명의 고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하지만 식량과 약물의 부족은 이미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1910년만 해도 1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가난과 자원의 부족으로 사망했다. 게토는 또한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히브리어, 이디시어, 폴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출판물이 제작되었고 이는 공동체 내의 소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서관은 사람들이 모여 문학에서 위안을 찾는 공간이 되었고 음악과 연극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이올린 공연과 고아들이 주관한 연극 공연에서는 타고르의 왕의 사서와 같은 작품이 상연되었다. 종교적으로 게토는 다양한 신앙을 포용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명절을 기념하며 모였고 1700명이 넘는 유대인 가톨릭 신자들은 모든 성인의 교회와 성모 마리아의 출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이 교회들은 신자들이 기도하고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을 갖추고 있어 게토의 힘든 현실 속에서 작은 휴식을 제공했다. 1941년 바르샤바 게토의 상황은 공급 부족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SS의 지속적인 식량과 필수품의 압수로 인해 주민들은 기아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기를 막기 위해 가우라이터 한스 프랑크는 독일 장교 한스 비보와 유대인 영양 전문가 알베르토 니렌슈타인을 자원관리자로 임명했다. 이를 통해 작은 양의 음식을 분배하고 나치 군대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유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배급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게토 내의 상황은 여전히 극도로 열악했다. 1941년 여름 독일의 소련 침공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제국의 전쟁 노력은 소련과의 전투에 집중되었고 게토에 남아있던 적은 양의 식량은 동부 전선으로 전송되었다. 주민들은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존해야 했다. 감자, 밀가루, 그리고 많은 경우 아무것도 없었다. 동시에 비위생적인 환경과 만연한 영양 부족으로 인해 티푸스 전염병이 급속히 퍼졌다. 매일 수백 명의 시체가 거리에서 수거되어 즉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쌓여갔다. 기아로 인해 한 달에 약 5,500명이 사망했으며 어떤 시기에는 15,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942년 위기는 겨울에 접어들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기아로 계속해서 사망했으며 독일에서 강제 이송된 사람들이 도착했으나 그들은 약해진 상태로 도착해 생존하지 못했다. 그해 초 5,000명 이상이 음식 부족으로 사망했다. 게토 내에서 절망감이 퍼지던 중 2월 20일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기아로 죽은 아들의 시체를 먹은 어머니가 기록된 최초의 식인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그들은 게토 안에서 서서히 침묵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 바르샤바 게토의 식량 부족은 한스 프랑크가 지휘하는 정부 일반의 불평등한 분배 시스템의 결과였다. 칼로리 배급은 유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을 반영했다. 독일군 또는 SS의 병사는 하루 2,130 칼로리를 받았고 중립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90 칼로리를 받았으나 폴란드 시민은 634 칼로리만 제공되었고 유대인은 584 칼로리만 받았다. 이 불공정한 분배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배급되는 음식은 비정상적으로 비쌌다. 독일인은 0.80 즈워티의 특정 음식을 살 수 있었고 폴란드인은 2.60 즈워티를 지불했지만 유대인은 5.90 즈워티를 지불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게토 내의 평균 가정은 주간 배급으로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다. 그 배급에는 1kg 미만의 빵, 작은 양의 설탕, 잼, 지방, 그리고 때때로 감자, 고기 또는 생선이 포함되었다. 이 식량 위기 속에서 암시장과 밀수가 유일한 식량 확보 방법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비밀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작은 키 덕분에 벽에 있는 균열을 통해 숨어 들어가 나치 경비원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어른들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개퇴들여왔다. 기초 아래 굴을 파거나 벽돌 속에 상품을 숨기거나 음식이 든 가방을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으로는 코즐라 거리, 스벤토에르스카 거리, 유대인 묘지가 있었다. 한 번은 밀수업자들이 23마리의 소를 밀반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극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르샤바 게토 내의 유대인 저항은 젊은 시오니스트 이츠하크 주커만이 소규모 추종자들을 모을 때까지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동시에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유대교를 보는 다른 조직인 붕트가 등장했다. 그러나 두 파벌 간의 협력 시도는 실패했으며 각각은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주커만의 추종자들은 예디에스라는 불법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붕트는 자신의 아젠다로 활동했다. 게슈타포는 곧 이 활동들을 감지하고 1942년 4월 17일 첫 번째 시오니스트 세포를 해체하는 급습을 조직했다. 총 51명의 조직원들이 체포되어 게토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으며 이는 나치가 모든 형태의 저항에 대해 행사한 브루탈한 통제의 전시였다. 1942년 7월 22일은 바르샤바 게토에서 유대인들의 대규모 강제 이송이 시작된 날로 이는 최종 해결책, 최종 해결법의 실행의 일환이었다. 그날 SS의 독일 장군인 헤르만 회플레는 유대인 위원회에 게토의 이송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동유럽으로의 재정착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현지 행정부의 즉각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대인 위원회 지도자 아담 체르니아구프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공동체의 강제 이송을 돕지 않겠다고 반대했다. 그의 거부에 직면한 독일군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밤중에 폴란드 블루 경찰과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서 온 협력 부대들이 게토 거리를 습격했다. 그들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집에 침입하고 온 가족을 집 밖으로 끌어내며 주민들을 구타하고 굴욕을 주었다. 상황의 압박과 공포는 체르니아구프를 감정적 붕괴 직전으로 몰았다. 대안이 없고 절망에 휩싸인 그는 작별 편지를 쓰고 독약을 삼켜 자살했으며 다가올 대학살의 공범이 되기를 거부했다. 7월 23일 새벽 나치 계획은 아무 저항 없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 경찰은 점령군과 협력 민병대와 함께 대규모 급습을 시작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강제로 끌려 나와 기차역으로 끌려가고 트렘링카로 향하는 화물 열차의 짐처럼 실려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스실에서 처형될 것이다. 첫날에만 5천 명의 유대인이 강제 이송되었다. 급습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루어졌고 매일 체포와 대규모 이송이 진행되어 게토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몇 주 만에 6만 6천 명 이상이 죽음에 이송되었으며 이는 유대인 학살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를 완성했다. 1942년 여름 바르샤바 게토는 최종 해결책에서 가장 대규모이고 파괴적인 강제 이송 중 하나를 목격했다. 8월 동안 14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강제로 끌려 나와 트렘링카, 아우슈비츠, 마이단넥의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걸하는 사람들과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약속하며 빵과 잼을 제공했다. 이 잔인한 조작의 희생자들 중에는 시와 주카르크의 교사인 야누시 코르차크와 함께 기차역으로 끌려간 200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평온하게 행진하며 노래를 부르며 빵과 물이 담긴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들의 운명이 트렘링크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9월이 되자 학살 기계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작동했다. 또 다른 5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나치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마지막 열차는 21일에 2천 명 이상을 태운 채 떠났다. 그때까지 게토는 대부분의 인구를 잃었으며 이송된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달했다. 이송 숫자는 몇 주 만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약 5천 명이 이송되었으나 그 빈도는 빠르게 증가하여 하루에 1만 명이 강제 이송되었다. 그 결과 원래 50만 명이 살고 있던 게토 주민 중 적어도 40만 명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았다. 바르샤베는 이 대규모 이송이 끝난 후 7만 명의 유대인만 남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았다. 일부는 월터 레벤스가 운영하는 무기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다른 8천 명은 제3제국의 여러 산업센터에서 강제로 일하게 되었다. 이 작전의 영향은 파괴적이었다. 수천 명의 이송된 사람들 외에도 게토 내부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 질병, 그리고 점령군의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총 26만 5천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트렘린카와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이는 몇 달 만에 벌어진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벌어진 가장 큰 학살 중 하나였다. 1943년 초 바르샤바 게토 주민들은 이송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죽음 선고임을 깨달았다. 트렘린카와 아우슈비츠에서의 대량 학살에 대한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게토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 현실에 직면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유일한 대안은 저항하는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와 제한된 자원으로 싸우는 일이더라도 말이다. 저항운동은 즉시 하나의 단일 파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적을 가진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여러 운동의 결합의 결과였다. 시온주의자부터 공산주의자, 펀드의 사회민주주의자들, 그리고 보수적인 세력들까지 그들은 무장봉기를 조정하기 위해 연락을 맺었다. 정치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통합할 수 있었다. 나치에 맞서 싸우고 게토에 남아있는 인구가 전멸당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전투원의 수는 약 1000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게토의 여러 구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비밀 조직으로 나뉘어 있었다. 정교한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사용했다. 도난당한 권총, 임시로 제작된 무기, 자작 폭발물, 그리고 화재 공격을 위한 가솔린 공급품, 밀라 거리와 자멘호파 거리는 게토에서 무기들이 저장되고 독일군에 대한 매복이 계획되는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다. 처음에는 절망적인 행동처럼 보였지만 이는 나치 점령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도시 봉기 중 하나로 변모했다. 1943년 4월 18일 유대인 저항군은 바르샤바 게토에서 SS를 기습 공격했다. 그들은 지붕과 작업장에서 매복을 하여 나치와 유대인 경찰을 철수시키게 만들었다. 승리를 알리는 신호로 저항군은 폴란드 국기와 이스라엘의 기치를 무라노우스카 광장에 개양했다. 하인리히 힘러는 즉각적인 대응을 명령하며 2050명의 병력과 함께 유르겐스트로프 장군을 보냈다. 이 병력에는 와펜 SS, 폴란드 협력자, 우크라이나, 발트 국가의 협력자들, 그리고 지원병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장갑차와 포병의 지원을 받았다. 게토를 위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1943년 4월 19일 바르샤바 게토 봉기 시작 하루 후 추축국은 저항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다. 수백 명의 독일군과 그들의 폴란드, 우크라이나, 발트 국가 협력자, 유대인 협력자들이 게토에 난입했다. 이들은 장갑차와 포병의 지원을 받았으며 공중에서 루프트바페의 폭격이 건물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러한 잔인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투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들은 소총, 거리에서의 함정, 심지어 여자들이 굴뚝에 묶은 로프를 이용해 지붕에서 몰로토프 폭탄을 던지며 싸웠다. 희생자는 참혹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나치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4일 동안 독일군은 단 한 건물도 점령하지 못했고 300명 이상의 그라나디어들이 싸움터를 떠났다. 그들은 저항군의 집념에 굴복하며 부끄러움을 안고 퇴각했다. 게토를 위한 전투는 1943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는 제3제국이 1900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과 동일했다. 나치군은 천천히 징역하며 각 거리, 각 건물, 각 방을 높은 비용을 들여서 차지해야 했다. 지면은 폐허와 불길로 변했으며 유대인 전투원들은 저항을 계속하기 위해 지하실, 터널, 하수구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독일군은 무자비한 전술을 사용했다. 그들은 지하 통로에 물을 흘려보내고 최루가스를 던지고 사냥개를 풀어 도망자들을 추적했다.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은 즉시 처형되었다. 아직 남아있는 건물의 상층에 숨으려던 사람들 또한 피신처를 찾을 수 없었다. SS는 발코니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처치하기 위해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으며 병사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은 목표물을 처치할 수 있을지 내기를 했다. 마침내 독일군은 완전 파괴를 선택했다. 마지막 건물들은 폭발물로 철거되어 모든 저항의 흔적이 사라졌다. 수적으로나 무기면에서 압도당한 바르샤바 게토의 마지막 전투원들은 한 명씩 쓰러져 갔다.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와페네스에 의해 포로가 되거나 항복해야 했다. 겨우 몇 명만이 도시를 통해 도망쳐 폴란드의 숲에 도달하여 비밀리에 저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5월 4일 슐츠와 발터 베벤스 공장에서 저항하던 456명의 반군은 항복해야 했다. 며칠 후 5월 8일 도심에서 하나의 지하 대피소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4,000명이 포로로 잡혔다. 5월 15일 독일군은 한 회당당을 폭파하여 87명의 전투원이 매몰되었고 나머지 전투원들은 포로로 잡혔다. 저항은 1943년 5월 26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날 오후 8시 15분에 SS는 대회당을 철거하여 바르샤바 게토 봉기의 최종적인 종결을 상징했다. 바르샤바 봉기, 자유를 위한 마지막 전투 1944년 8월 1일 바르샤바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루로 시작했다. 공원은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교회는 신도들로 북적였으며 상점들은 끊임없이 일하며 높은 수요에 맞춰 상품을 소진했다. 아무도 몇 시간 후에 도시가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폴란드의 주요 저항군인 아르미아 케이라조와는 17시에 봉기의 시작을 알리는 호라 W를 설정했고 공장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시간과 맞춰 봉기가 일어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급히 전개되었다. 소리보스 지역에서 13시 50분 셋지스와우 셰르핀스키 대위가 이끄는 한 무리의 반란군이 무기 수송 중 독일군의 순찰대에 의해 발견되었다. 나치 군인들이 상관에게 경고하는 것을 허락하면 전체 작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투원들은 주저없이 공격을 시작했다. 몇 초 만에 여러 개의 수류탄이 적의 트럭을 맞아 파괴하고 그 안에 군인들을 제거했다. 1944년 8월 1일 17시 바르샤바는 봉기로 폭발했다. 아르미아 케이라조와는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봉기 계획을 실행하며 거리에서 독일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일련의 협동된 매복으로 독일군의 방어를 기습했다.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반란군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전략적 위치를 점령하며 점령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나 전투는 큰 대가를 치렀고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봉기의 첫 시간 동안 반란군은 여러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프라가 지역에서 전력소, 우편 시스템, 기차역을 점령했다. 또한 움슐라그플라츠의 SS가 감금하고 있던 50명의 유대인 포로를 석방했다. 그날의 가장 상징적인 행동 중 하나는 키린스키 대대가 수행했으며 그들의 전투원들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프루덴셜 빌딩에 침입하여 폴란드 국기를 개양하며 나치의 지배에 도전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상황은 불확실했다. 폴란드인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약 2,000명의 반란군이 전투 중 사망했으며 독일군은 약 4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또한 시타델라 나르부타 경찰 막사, 브루흐 궁전과 같은 적의 주요 요새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고 이는 다음 날들이 길고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을 예고했다. 1944년 8월 2일 바르샤바 봉기의 하루 후 독일군은 도시에서 첫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 헤르만 괴링 제4기갑사단 제2기갑 대대는 장갑차를 타고 거리로 진입했으며 폴란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대열 앞에 배치하여 적의 총격을 피하려 했다. 일시적으로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왜냐하면 반란군은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전투원들은 총격을 개시했고 많은 인질들이 사망했지만 동시에 상당수의 독일 군인과 탱크 승무원들을 처치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저항군은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아르미아 케이라조와 아르미아 루도와 그리고 나로도의 시위습으로 인해 국군 르이의 합동부대는 국립은행과 노르와치의 경찰서를 점령하면서 도시 지배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했다. 한편 웡라 지구에서는 반란군이 매복을 하고 겐시아 거리에서 징역하는 타이거 탱크 2대를 폭발물로 파괴하여 독일군의 징역을 잠시 멈추게 했다. 8월 3일 독일군은 볼라 지구에 대해 파괴적인 공습을 강화했다. 판세르축의 장갑 기차와 헤인켈 해 11 폭격기의 지원을 받아
독일군은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많은 사상자를 낳으며 전략적 건물들을 파괴했다. 바르샤바가 적의 불길 속에서 타고 있을 때 망명 중인 폴란드 대통령 에스타니스와 미코와이츠크는 모스크바로 가서 이오시프 스탈린과 만나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그는 소련이 폴란드 동부의 절반을 병합할 것이며 그 대가로 서부 독일 영토를 할양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적군은 바르샤바 전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미코와츠크는 런던으로 돌아가 영국에 주둔 중인 폴란드 공수여단이 봉기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봉기 첫 며칠 동안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는 카롤코와 거리에서 발생했다. 반란군은 판터 탱크 2대를 장벽에 갇히게 만든 후 기회를 이용해 모로토프 칵테일과 PAT 대전차 무기던을 쏘아 승무원들을 처치하고 2대의 탱크를 포획했다. 이 장갑차들은 폴란드 국기색으로 다시 칠해져 저항군의 장비로 사용되었다. 그중 하나는 막다라고 불리며 겐시오카 수용소의 벽을 허물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곳에서 주로 유대인, 폴란드인, 일부 그리스인들이 풀려나면서 많은 이들이 즉시 저항군에 합류했다. 그 중에는 헨릭 레더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1943년 바르샤바 게토 봉기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1944년 8월 4일 독일군은 오호타와 볼라 지구에 대한 첫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다. 처벌부대와 협력자 부대들이 공격을 위해 투입되었다. 카민키 여단 로나는 유리 F 로로의 지휘 아래 딜레왕 아래 36번째 그라나데르 사단과 함께 진격했으며 후자는 전과자들로 구성된 악명 높은 부대였다. 이들은 월스카 거리에서 폴란드 사회주의당의 민병대가 방어한 장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민간인을 공포에 빠뜨리는 일련의 잔혹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디를레 방거 부대는 바르샤바 대학교를 습격하여 노위 잣 거리 5번지에서 여러 명의 교수를 살해하고 마리 퀴리 연구소를 공격하여 간호사들에게 극도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오호타 지역에서는 로나 부대가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집단 공격을 저질렀으며 다른 SS 부대는 수백 명을 즉결 처형했습니다. 모코투프에서는 600명의 정치범이 재판 없이 총살당했으며 바가텔라 거리에서는 예수회 신부 17명이 살해당했고 우르수스 공장에서는 포로로 잡힌 저항군이 처형당했습니다. 8월 5일 봉기 중 가장 끔찍한 학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36 디를레 방거 척탄병 사단원들이 플로츠카 병원에 난입해 모든 환자와 의료진을 살해했습니다. 곧이어 레슈노 거리의 성라자로 병원에서도 1000명의 환자가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볼스카 거리의 사진 공장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던 모든 사람이 무자비하게 학살되었습니다. 학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디를레 방거 부대, 카민스키 여단의 협력자들, 110일 아제르바이잔 보병 연대가 저지른 대학살로 인해 4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4년 8월 6일부터 폴란드 저항군은 독일 장군 에리히 폰 덴 바흐 젤레프스키의 명령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 강제 수용소 이송이 진행되면서 잔혹한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볼라 지역에서 3만 5천 명이 처형당하거나 교전 중 사망했으며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8월 8일까지도 저항군은 모코투프, 졸리보시, 캄피노스 및 카바츠키 숲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군이 투하한 극소량의 보급품에 의존해야 했고 비스툴라 강 반대편의 소련군은 그들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습니다.